자, 그러면 이번엔 그 멕시코로 넘어가 볼게요. 멕시코는 네. 뭐 미국 관련된 어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같이 따라서 듣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 멕시코의 경기는 어떤가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멕시코 경기는 요즘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실은 이제 라이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중남미에서? 그럼요. 예전에도 그랬고, 자, 스페인 쪽 식민지 대표 나라, 그다음에 포르투갈 식민지의 대표 나라, 뭐 하나밖에 그러네요. 없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브라질이 훨씬 크죠. 근데 예전에는 멕시코가 더 힘이 셌던 있었고 그랬는데, 경제만 보더라도 그 이제 2000년 초중반에, 2000년 한 4, 5년 전까지는 실은 멕시코가 더 좋았다가 최근에는 멕시코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요. 브라질이 살아나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것들인데, 멕시코는 별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저희가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는 거는 채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경기 안 좋을 때 채권이 좋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요. 아, 현재 지금 자체의 금리 자체가 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프니까 채권이다 얘기하죠. 아프니까 자 채권 투자. 이런 나라는 주식은 모멘텀이 강하진 않은데요. 지금 채권의 모멘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가 또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본 차익이라고 현재 저기 나오는 이자에다가 더 많은 수익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실은 저희 채권 쪽에서는 저희들 탑픽이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탑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인하하는 사이클. 인하하는 사이클이니까. 만약에 그전 2014나 15년 14부터 한 18년까지는 저희들은 멕시코도 매도 별로 안 좋게 봤는데요. 자,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니까 터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못 벌죠. 근데 우리가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그 뭐 아주 그 갱들, 네. 그 악성 범죄 조직들 이런 관련된 그죠? 뉴스. 네. 그다음에 뭐 마약 뭐 네. 이런 뉴스. 네.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사회 불안이 엄청나게 심한 나라로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나라가 과연 투자하기 안정적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죠. 만약에 다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그 무슨 세큐리티나 보안 요원들한테 돈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보안 요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방탄차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금리가 높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지금 금리가 되게 낮은데, 인플레가 낮으니까, 여기 일단 인플레가 다른 데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는데요. 일단, 멕시코를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제 보는 그 제 생각 중에 제일 그 치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은 제가 간 데 중에서도 멕시코가 조금 두려운 나라기도 해요. 아마 그 영화 보시면 나오죠. 그 시카리오라고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마약 네, 그 이제 마약 두목. FBI가 예. 뭐죠? 미국 남부를 이제 털었더니 가봤더니 뭐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해서 벽을 뜯어보니까 벽에 시체가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 장벽 세워라부터 해서 이민에 대한 문제가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민들이 실은 그뿐 아니라 중남미 이민들이 잔인한 범죄들이 미국에서 막 터진다는 거예요. 갱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땅굴 파가지고 복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실은 시카리오 1이었죠. 멕시코의 북부 접경 지역들이 이쪽 지역이 티후아나도 그렇고 이쪽 지역이 옛날보다 더 마약의 어떤 본거지처럼 돼버렸어요. 그 저희가 실은 제일 안 좋은 마약의 본거지가 콜롬비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콜롬비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콜롬비아도 가는데 거기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잘 못해가지고 술 먹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제 있었던 마약 그 뭐 이런 본거지들을 많이 소탕해서 그 저기 콜롬비아가 그 게릴라와의 전쟁들을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근거지를 티후아나나 요 멕시코 북부로 옮겼다고들 해요. 가깝게. 자, 그러면서 사실은 요쪽이 그 문제가 커졌는데 멕시코는 이런 그 범죄, 잔인한 범죄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진짜 뭐랄까 아주 오랫동안 멕시코의 어떤 진짜 그 한 장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폭력성 같은 것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아즈텍 박물관이 있거든요.
마야 아즈텍 박물관이 큰 게 있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이미 1500년, 1400년 이럴 때, 자, 스페인의 뭐 코르테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쪽 아즈텍이라든가 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의 자체가 그 식인을 먹을 정도로 상당히 폭력성이 심했던 이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전에 다른 나라 신들은 이렇게 불멸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멕시코의 신은 뭘 먹어야 된대요. 뭐 심장 갖다 막 받치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사람 그 심장? 아포칼립토인가요? 뭐 예, 그런 것도 나온 이유가 그건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후로 이 멕시코를 한 수백 년 동안 관통했던 단어 하나로 딱 찍으면 실은 착취였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이 거기 가서 한 짓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착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 거의 다 진짜 그 지금 전염병 등등등으로 실은 몰살을 시켰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요. 멕시코는 그 이후에 1500, 1600, 1800년대까지 그 자급자족을 해서 괜찮은 생산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요. 유럽에 팔기 위한 그런 플랜테이션 황금 작물들, 황금성 있는 작물들만을 만드는 실은 유럽에서 어떤 종속된 그런 착취 경제였거든요. 이게 수백 년 동안 멕시코 경제를 어떤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로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위에 있는 미국은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멕시코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를 우리가 비교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 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 메이플라워 뭐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인디언들하고 피를 섞지 않았어요. 그냥 죽여버리거나 쫓아버리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이 인디언들하고 살을 섞어서 애를 낳고, 저 혼혈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죠. 이 사람들 주로 메스키저라고 하고요. 흑인하고 자, 원주민들을 우리가 뮬라토라고 해서, 실은 그래서 멕시코의 제일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는 실은 인종 혼혈의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혈의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자,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저 나라인데, 그 상층에서 바로 하층들을 다 착취해 버립니다.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미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왔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해서 하나씩 개간을 하고 간척하게 되면 다 자기 겁니다.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완전히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숙적 같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좀 질투를 많이 하겠네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비슷한 환경인데. 질투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텍사스 원래 전부 다 멕시코 건데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대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독립하게 되면서 미국이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이긴 나라가 이제 멕시코. 미국도 실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시티가 침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어떤 강렬한 민족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척을 지는 외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를 고립시킬 때 멕시코랑은 친하고, 그래서 지금도 쿠바 가실 때 미국으로 가면은 인세를 비자를 아마 $100 줘야 되고요. 멕시코로 가면은 통에 가면은 $20만 내면 돼요. 훨씬 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멕시코와 쿠바가 훨씬 더 친하고 스페인어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데요. 지금도 그래서 실은 오브라도라는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는 것도 실은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을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오브라도 대통령을 파퓰리스트로 보기도 하고. 좌파인가요? 좌파죠.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한 8, 90년 만에 좌파 정권이 멕시코에서 등장했다고. 그래서 경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원래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멕시코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일단 멕시코에 지난 1926년부터요. 제도혁명당이라는 정당이 거의 70년을 장기 집권합니다. 한 정당이 거의 70년을 장기 집권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저기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멕시코 혁명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혁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실은 멕시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혁명들이 많았고 그 피해 쿠데타가 많고 해서 폭력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은 지방 분권의 지방 군벌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요게 식민지 시대부터 실은 싹이 돋아왔던 것들입니다. 자, 근데 다시는 이런 그 피해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920년, 26년쯤에 그 대통령이 자, 이제 누가 되더라도 임기는 6년만 하고 그럼 바뀌는 거죠. 쿠데타로 하더라도. 네, 다 들어와서 요 정당 안에서 좌파 우파 뭐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 요 안에서. 그래서 아주 거대한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당이 거의 72년 정도 장기 집권을 해버리는 일본의 자민당 같은. 자민당보다 실은 더 그죠. 네. 그러네. 자, 그리고 이때 석유가 발견이 됐고요. 그게 이제 페맥스라고 하는 석유공사에서 재원을 끌어와서 자,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 또 조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멕시코는 조합주의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주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엘리트들이 예를 들어 교사 집단, 노조 집단, 뭐 군인 집단 이런 집단들의 헤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이런 조합주의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데요. 이게 엘리티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엘리트끼리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귀족 그런 그렇죠. 것처럼. 저게 교원 노조의 최고는 막 비행기가 엄청나게 비싼 거 갖고 다닐 정도. 그러니까 이 실은 부패 고리도 심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실은 멕시코를 80년대 위기로 만든 이유들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쨌든 장기로 70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좌파우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실은 골물대로 굶고 아마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50년, 60년, 70년대 좌파우파 가면서 자, 무슨 미국이랑도 싸우기도 하고 뭐 상당히 그 문제가 많고 그랬을 때 멕시코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요. 이게 실은 내부에서 굶다가 80년대 채무 위기로 한번 뻥 터지고 나서부터 80년대부터 이대로 안 되겠다고 해서 얘들도 자, 이제 제도혁명당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바뀌어도 실은 우파의 한 지류파들이 계속 당선이 되다가 다시 제도혁명당으로 갔다가 요번에 거의 약 한 8, 90년 만에 제대로 된 좌파 정권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몇 개 정권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정격이 유착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70, 80년, 90년 이때부터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부호라고 해죠 한때. 아메리칸 통신. 오늘 멕시코 기업가인데 세계 제1의 부자라고 뉴스에 계속 나왔던 적이 있었죠. 네네네. 요즘은 빵 기업이 올라가지고 그러진 않은데요. 멕시코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독과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브라도 정부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고치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재벌 개혁이에요. 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벌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저항을. 그렇죠. 실은 지금 오브라도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또 이제 갑자기 공항 건설이 막 한 30% 진행 중이었는데 스톱화 시키거나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가들이나 여러 투자가로부터 실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흔들린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방향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에서 올해 경제가 좀 안 좋더라도 이게 그래서 막 나라가 망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독과점은 깨야 되고 통신과 여러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개혁들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딱 정경 유착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따가먹었겠어요. 그렇죠. 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조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은 경제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 나프타가 이제 USMCA로 바뀌는 과정에서
투자의 불확실성도 높고 미중 이분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핵심은 우리가 오브라더 정부의 불투명한 어떤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 근저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몇 년 경제가 좀 서서히 올해 거의 0.2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에. 성장률이요? 네,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잘 안 나올 겁니다. 해봤자 1%? 그래도 지금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지난번에 2014, 15에 잘못해가지고 브라질이 엄청나게 위기로 빠진 것 정도는 아니고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시경제 안정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아까 금리는 인플레나 이런 것들은 원래 멕시코가 잘 잡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도 잘 하고 있고요. 재정체계법도 그렇고 그런 거시경제 그 팀이 상당히 잘해요. 시장과 상당히 친화적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브라질의 지난 2014, 15, 16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부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채권이 기준금리가 2014년인가요? 3%에서 8.25까지 왔다가 지금 7.25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은 올해 한 3번 정도 내리고 상황 봐서는 내년에도 좀 내려갈 수 있고 3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 3으로 간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요런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좋은데 그 몇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멕시코라는 거죠. 브라질은 거의 끝났고 그렇군요.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남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는 브라질과 멕시코. 근데 현재는 이제 멕시코가 우세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금리 사이클로 보면은 브라질은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 채권으로 보면 멕시코는 이제 더 내려갈 룸들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등급이 S&P는 BBB 플러스, 무디스는 한 A3 정도로 괜찮네요, 국가 등급은. 등급 신흥국 쪽에서는 되게 좋은 등급이고요. 브라질은 지금 등급 떨어져가지고 WB 마이너, WB 제로니까 부적격.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한 몇 년 더. 그래서 돈은 이제 그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한테 가서 야 너네 브라질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를 거기다 비교해? 막 이래. 네, 등급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네. 하여튼 멕시코 이렇게 좀 범죄 소식으로만 좀 듣다가 네.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의 그 전반적인 걸 살펴보니까 또 멕시코가 이런 장점과 약점들이 있구나를 알게 됐네요. 진짜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야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투자했대. 거기 안 가시면 되잖아요. 실은 저희들이 가서 목숨 걸고 가서 돈만 진짜 가서 보는데 멕시코 시티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고요. 근데 지금 오브라도 정부가 이 치안 문제를 잘 해결이 지금 잘 안 되면서 자꾸 외곽에서 테러와 이런 게 치안 문제가 갱들하고 자꾸 나면서 조금 불안해지면서 이런 문제는 있는데요. 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비용들을 높여서 금리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칸쿤과 멕시코 시티 정도는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그 치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이게 직접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ETF를 들어가야 되나요? 멕시코는 국채 둘 다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 국채가 좋고요. 또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페멕스라고 하는 그 석유공사 채권이 좋습니다. 아까 멕시코 국채는 6.5%네요. 그 10년짜리가 그 페멕스 석유공사는 5년짜리가 9.5%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채권이 페멕스라고 하는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죠. 네. 9.5%의 공기업인데 멕시코 석유공사죠. 그리고 아까 정부가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100년 동안
저 7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자 그런데 엄청난 돈줄이네요. 예, 근데 그 1926년이야 그 처음에 그 제도 혁명당을 만들 때 그때쯤에서 그 멕시코 석유는 페멕스만이 멕시코만이 개발할 수 있다. 요거를 헌법 27조에 써놨어요. 수정헌법에. 그러니까 독점이네요, 완전. 그러죠,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데 지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로도 가야 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생산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해외에 개방하자라고 니에토 정권이라고 자 앞에 있는 우파 정권이 그렇게 했는데 그 페멕스 개혁법을 해가지고 했는데 바뀐 오브라도 정부가 야 그거 알짜를 왜 해외 애들한테 주냐? 너네 뭐 돈 받은 거 아니야? 아까 말한 그 적폐 청산과 그게 실은 여기 페멕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상하게 들어가서 멕시코 민족주의 이렇게 보여져서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게 생산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부채만 높아지고 해서 그 저기 페멕스라고 하는 회사의 등급이 작년 재작년에 좀 떨어지고 투기에서 투자 등급에서 떨어질 만한 상황이 지금 되면서 실은 그 멕시코 정부의 부담이 높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리가 9.9 원래 작년에 13%였었어요. 그때 투자해서 작년에 아주 히트를 쳤죠. 그게 한 3%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아직도 9.5니까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게 재무제표만 보면은 무서워서 투자가 안 되는데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 잘 써놓은 게 뭐냐면 그 멕시코 정부와 그 페멕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그죠? 100년 동안 아까 여기서 빼먹었잖아요. 핵심적인 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기업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 공기업이 저기 무슨 뭐죠? 저기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이렇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실을 생기면 보전한다. 자, 손실을 뭐 보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요. 공기업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심지어 미국도 없고요. 중국은 더 없고요. 가끔씩 공기업 중에 몇 개가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의 전략적인 가치, 그거를 분석하는 정성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중국과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별로. 자,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멕시코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역사에서 무슨 관계였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고 막 투자하시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내가 저거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그런 거를 아시면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 찬스인데 이러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학습에서 나오는 주로 역사에 대한 학습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멕시코 국채는 상당히 등급도 좋고 말씀드렸지만 페멕스 같은 데 하실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긴 그 정부와의 관계를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또 멕시코도 한번 돌아봤고요. 네.